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락했다. 30년 중반이면 0%대 성장을 할 거다. 너무 빠르게 추락한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일본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AI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한국 부동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일단 대책 전에 단기간에 어쨌든 집값이 정말 크게 올랐단 말이죠. 일단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이유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니까 민주당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각각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아, 이번에도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히 뭐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세금 가지고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시그널로 이렇게 좀 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효과에다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뭐 특별한 게 없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추경도 다시 2차 추경도 이제 편성이 되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이게 추경이 이번에도 있었고 2차 추경이 앞으로 후반기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돈이 또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부동산을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리도 계속 또 낮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마치 코로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 되면서 패닉 바잉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정확한 내용 좀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이제 하반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값이 얼마든지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억이 이제 맥스가 되는 거다. 이거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제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15억 이상이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예 그 누구든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억까지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럼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 그동안 뭐 집 사놓고 한 2년 동안 그냥 계속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갭 투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집을 살 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아예 전세까지 또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제 부족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크게 30억짜리인데 실제 자기 돈은 뭐 10억도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일부는 뭐 이렇게 전세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없도록 일단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이렇게 전세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1가구 1주택 이상인 자가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한다. 그러니까 LTV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한때는 뭐 30년이었던 것을 40년 만기, 50년 만기까지만 했다가 50년 만기는 좀 없앴는데 그래서 40년 만기는 하나은행인가 이런 데서 좀 예외적으로 하고도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아예 못한다.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30년 만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책대출 같은 경우시 전 문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24년 이때 계속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정책 대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주택 구매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들어갈 때 그걸 이제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 두 번째는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생애 최초, 뭐 청년 그리고 신혼 그리고 신생아 이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억까지 해줬는데 뭐 4억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되는데 이게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불이 막 타 올랐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는 역할은 좀 한다. 그러니까 불이 끄는 것도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또
불이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우선 급한 불을 좀 껐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실제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가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일단 멈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멈췄다는 것은 이거 시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정책은 저는 일단 급하니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시장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인 정책인 것이지 우선 급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무조건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을 끄는 정도, 급한 불을 끄는 정도지 이것이 지금 일단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실제 사고 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것이 또 집값이 다시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 또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는데 이번에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요를 갑작스럽게 좀 억제는 그러한 영향이 있고 이것이 사실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사실은 그냥 어디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내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옮겨 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포에 살다가 내가 강남으로 내가 입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집을 팔고 그리고 가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집도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공급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을 사람들이 계속 새 아파트 공급만 생각하는데 신규 분양만 그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주로 대출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급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이제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한다.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속에 보면은 하나는 보유세고 하나는 거래세잖아요.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산세.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세는 우리가 처음 취득할 때 세금 내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 그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 소득세라고 하죠.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공급에 있어서 제가 공급 아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거의 민영주택 공급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쩌면 좀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민영주택,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건설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교란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공공주택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임대주택을 하겠다. 그것도 교외 지역에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하급지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곳, 그리고 또 집도 좀 저렴한 주택, 좀 싸고 좀 약간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내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중산층이나 서민도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공주택을 우리 LH나 SH 같은 곳에서 기왕이면 아예 좋은 곳에 좋은 집을 그냥 임대만 하지 말고 실제 분양하는 방식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마치 지난번에 뭐 둔촌 주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게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임대한 게 아니라 실제 분양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잘만 지면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그때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 좀 문제였는데 좀 저렴하게 처음부터 분양했으면 그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제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이렇게 물량적으로 뭐 가계대출 얼마만큼 해야 되느니 또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부과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느냐.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괜히 그 세금 건드렸다가 도리어 더 가격만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유세는 높지 않은데 거래세만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3배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제 괘씸하다. 그러니까 저걸 양도 차익을 내가 세금으로 걷어드리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헌집, 기존 아파트 공급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훨씬 더 매물 양이도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실제 공급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고 반대로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그 세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가격 대비로 볼 때. 미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조선일보가 또 이것도 계산한 것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계산해가지고 어디 그 SNS에 올린 것을 조선일보가 그냥 인용해서 네, 인스타 여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그 직접 한번 여러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울에 이제 소위 이제 선호 지역의 아파트 얼마나 지금 보유세를 내느냐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짜리가 지금 실거래 가격이 한 49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공시가는 또 그것보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시가를 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계산해서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그게 한 34억 한 8,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한 1,577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거래 가격, 맨 위에 있는 49억 5천만 원에 비해서 한 0.3% 정도 되더라.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언급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한 0.3%밖에 되지 않고 그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34평짜리가 실거래가 20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공시가는 1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보유세는 얼마 되느냐? 종부세 22만 원 포함해가지고 23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보유세가 그러면 실거래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0.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느 정도냐? 왜 이게 얼마 높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만 오르나요? 최근에 오른 거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높다. 그것도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도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교수님 말씀 서울의 수십 원대 아파트 보유세가 지금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가라는 거죠? 근데 공시가로 계산하는데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다. 실거래가로 하면 0.3% 비싼 집도 0.3% 되지 않는다. 싼 집은 한 0.1% 정도 된다. 제가 이게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42억 원짜리가 거기 그 뉴욕 맨해튼에 한 300만 불짜리 콘도 정도 되는 거예요. 환율을 1달러당 한 1,4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할 때.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미국의 보유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재산세가 1년에 무려 13만 달러 정도 돼요. 이 1,400원으로 다시 또 계산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뭔가 저건 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는 원래 가격 대비 1% 정도 가까이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미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취득세나 양도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근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런 아파트 아크로 레미안블리 같은 경우 취등록세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거예요. 1억 정도 나갈 텐데.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지면 취등록세는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평균보다 높아요. 2배 내지 3배. 취등세는 훨씬 근데 재산세는 반대로 절반 정도는 낮은데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미국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만큼 그렇게 재산세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대신
거래세는 좀 낮춰주면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집을 좀 처분하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내가 퇴직을 했는데 내가 현금 마련해가지고 좀 조그만 집으로 가고 아니 교회에 좀 편한 곳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그 차액 가지고 내가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구멍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좀 퇴로를 좀 터주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매물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사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사실 거기에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온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공공주택을 앞으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서울에 좀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수준의 그런 아파트를 단순하게 임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제 이걸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당연히 LH, SH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중에 전체 아파트, 거기 다 아파트예요.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아요. 옛날에 에이펙 사무국에서 근무할 때. 그럼 전체 아파트 중에 80%가 다 공공주택이에요. HDB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LH 같은 데서 건설해서 그걸 분양을 해요.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해요. 또 거기에다가 뭐 새로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싸게 분양해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무슨 뭐 돈을 뭐 빌려줄 테니까 더 그렇게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아니라 아예 보조금을 주면서 더 집을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근데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공주택 많이 지라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 그러한 정책 아니냐, 좌파 정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뭐 순위를 매기면 1위 아니면 2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좀 쓰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OECD 평균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하루아침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뭐 임기가 4년이라고 하면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OECD 평균 정도로 재산세를 좀 높여 나가겠다. 그것도 재산세를 높일 때에 여러 가지 뭐 1가구 1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10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에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더 정말 비싼 값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거는 뭐 이거 세금 안 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똘똘한 한 채로 좀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택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다 합산해서 총액 대비로 누진적으로 재산세를 OECD 수준 정도로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요도 좀 줄고요. 그리고 또 공급도 그 공급이라는 것이 기존 주택의 매물로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책 중에 제일 상책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제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관계부처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세금은 이게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 논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공주택도 이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이죠. 이게 좋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이건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교수님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이 너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치 자체는 뭐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이게 상황이 일단 이 상황에서는 제가 대통령이든 제가 정책 담당자라도 당연히 일단 그걸로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책은 나중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또 이게 뭐 부동산 PF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이번에 규제를 했던 걸 다시 또 다 풀어버려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냉온탕 전략을 계속 정부가 쓰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집값을 계속 띄워온 것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제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할 수는 있으되 앞으로도 계속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한 그 정책을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된 것 같으니까 그럼 네. 다시 또 원상복귀 할 거야. 그럼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세제 개혁,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네. 그러한 대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장을 좀 계속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가급적 좀 줄여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싱가포르 방식이고, 그게 바로 미국 방식이고, 네. 그게 바로 선진국형 부동산 정책인 네. 거예요. 그렇게 좀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다 그냥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네.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양극화되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 말씀하신 여기 아파트 보유세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편을 한번 들어보면, 근데 여기 계시면 어떤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내 집 하나를 사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유세를 사실 살 때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나 이런 걸 냈을 텐데 보유세를 높이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많은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네. 경우에 뭐 그러면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좀 저렴한 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엄청난 반발이 좀 있었어요. 실제 거주자들로부터도 반발이 있었고, 또 그쵸.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그러면 반발이 없었나요? 있겠죠. 갑작스럽게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계약을 좀 하려고 했거나 이미 했는데 이거 그런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은 피해 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죠. 많더라고요. 당연히 어떤 정책이든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정책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더 피해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런 세금과 같은 정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목표를 딱 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50% 높인다,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적어도 OECD 국가 평균까지 간다, 아니면 그거보다도 좀 낮은 수준까지 일단 간다고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놓고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그것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걸 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은퇴하시고 내가 다른 수입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대신 제가 퇴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그냥 많이 낮춰준다. 하나는 네. 보유세를 높이되, 근데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낮추니까. 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걸 같이 가야 되지. 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그냥 계속 현상때 유지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때려잡겠다. 이런 정말 나쁜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당장에 본인도 이게 사실은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 은퇴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집값이 오르니까 뭐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네. 재산세 많이 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도 더, 그리고 또 이제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와 살 데도 없는데,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가 앞으로 더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네. 인구 고령은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면 결국 나의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지난 이제 민주당 정부 때 학습효과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얘기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20몇 번 부동산 대책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때도 수많은 대책이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코멘트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집값 좀 잡힐까요, 확실히? 제 생각은 네. 집값은 우리나라에 뭐 여러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뉴스나 아니면 뭐 각종 유튜브 채널에 와서 뭐 집값이 오르니 떨어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뭐 시장 원리로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 논리로 한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로.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숫자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뭐 2,500만이었던 것이 네. 인구가 5,200만 가까이까지 막 늘어나니까, 두 배 이상 네. 늘어나고, 또 서울로 다 몰려들고 대도시로 몰려드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또 소득도 뭐 매년 뭐 두 자릿수로 성장한 때도 있었는데, 네. 그것이 다 두 가지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 인구 고령화도 변하고, 성장률 성장도 하락.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처럼 이제 유동성이 막 엄청나게 풀려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공급 요인이기도 해요. 왜 공급 요인이냐? 새 집 공급이 아니라 헌집 공급.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그것도 좀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구나. 그래서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2월부터 시작해서 막 집값이 막 튀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전에 서울에 기존 아파트 매물이 한 9만 채 정도 있었어요. 9만 채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2022년 처음에 아실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포털에서 그걸 처음에 이제 계산해서 발표할 때 그때는 한 4만 5천 호채 정도 있었어요. 그게 2배 정도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이게 막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한 6만 채 정도로 지금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기존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다 공급이 다 지금 말씀드린 그 요인에 의해서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2022년에 둔촌 주공 사태도 나오고 그러면서 집값이 정말 서울 기준 한 30% 이렇게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게 빠지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더 빠질 수도 있었다. 그게 시장 원리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출 해가지고 처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하면서 매년 2024년 지난해죠. 지난해도 한 50조 풀었고요. 지지난해도 한 50조 한 100조를 풀었어요. 그때는 또 지갑이 또 너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그건 누구 기준이냐, 그게. 정치인들 생각은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가 갑자기 더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아니면 부동산 PF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집값 떨어질만 하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쓸 거냐.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 말고도 뭐 세율도 실제로 부동산 세제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낮춰졌고 규제도 더 많이 풀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만기 대출도 그러니까 만기도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 50년 만기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러한 정책 조이기를 한 거죠. 조이기 정책을 한 건데 이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걸 갖다가 다시 또 풀어버리면 탈투시급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확실하게 세제 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집값은 좀 하향 안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랑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뭐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적어도 이제 이재명 정부는 두 번의 어쨌든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한번 노무현 정부 때 크게 당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당했으니까 말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세금 건드려가지고 집값 안 잡는다 이렇게 했지만 집값을 제대로 안 잡으면 정권을 잃는다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희망 섞인 전망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약간 서울 그것도 강남 이쪽은 좀 기득권 카르텔이 좀 굉장히 공고한 것 같아요. 집값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방은 다 떨어졌어요. 지방 집값 떨어질 때는 말도 안 하다가 서울 강남에서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면 그럼 그때부터 부랴부랴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집값 올리는 정책을. 그럼 왜 그렇겠느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관료라든가 아니면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우리 교수부터 아니면 판검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언론인들 다 거기에 대부분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도 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이 특히 여러 이제 건설업자들과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 대주주도 이제 경제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설사가 많이 있고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덩달아 또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을 끄는데 어쩔 수 없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거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당장 계약자들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실제 선의 피해자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방은 더 이제 지금 그동안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냉기가 완전히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제 개혁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 근데 그 보유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가구 1주택 예외 없다. 전체 양으로 하자.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10채를 지방에 갖고 있어도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도리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더 낮으면.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내가 세컨홈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갖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계대출 그냥 옥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제 개혁만 잘해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도 살고 그게 서울도 장기적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공주택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많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인구가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최선은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첫 번째 넘버원 정책은 정말 이 세제 개혁을 하는 거고 보유세 정말 한 개, 두 개 이거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강화하고 그 대신 거래세 낮추고 두 번째 공공주택을 양질의 공공주택을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앞으로 감소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많이 지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가계대출 옥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LTV 더 조이면 되죠. 이거 말고 또 이거 6억까지가 아니라 3억까지도 하면 되죠.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계속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말 옳은 정책이 한번 우리 김 작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반대로 경기가 좀 나쁘니까 부동력이 나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다 풀어주면 그럼 시장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정부가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냐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묶어버리면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수도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더 나빠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의 풍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좋은데 지금 반대로 아까 김 작가님은 거기도 더 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나온 정책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남 가격이 정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주변부가 가격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지금 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 이 정도예요. 현재 확실한 거는. 근데 이 가격이 과연 정말 떨어질 얼마 안 거냐? 됐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동산 정책의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이제 모든 건 다 끝났고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정말 시장을 교란한 거고 시장을 냉각시켜가지고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육성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가별 가계 부동산 자산 비율 요 표를 보면 한국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데 어떤 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건 뭐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마침 이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적인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한 64%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뭐 비슷한 연구가 계속 있었는데 어떤 연구는 뭐 한 70%가 넘는다, 75%까지 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64%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3분의 2는 전부 다 부동산을 묶여 있다. 그 부동산이 다 뭐예요? 내 집 하나잖아요. 사실 거의. 아니면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도 물론 계시겠는데 OECD 평균, 제가 OECD 평균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때도 OECD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적어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 평균이 한 53%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지 않은가. 근데 더군다나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35%라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죠?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미국은 금융자산이 한 65%고 우리는 부동산 자산이 65%.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35%. 미국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의 가계가 돈을 부동산에 넣지 않고 가계에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면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뭐
가격이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뭐 5천까지도 만들겠다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약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상법 개정한 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 3천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진정으로 5천까지 끌어올리려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편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진짜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쪽으로 더 편중되도록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정상평가로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의 고평가가 정상평가로 좀 이렇게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리면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특히 누가 많이 이렇게 부동산에 많이 편중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부자들이 그래요. 부자들이. 이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 20% 맨 왼쪽이 여기는 보면 아까 제가 64%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집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제 부를 일궜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하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인데 그쪽의 경우에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상위로 갈수록 주식 부자가 더 많은 거죠. 당연히.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위로 갈수록 소득이 좀 낮은 분일수록 거의 부동산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계속 부동산 편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가계 부문을 말씀드렸는데 생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GDP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4%에서 15% 정도 돼요. 최근에 그나마 건설 경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15%였던 건 14%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OECD 평균 11.5%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있잖아요. 미국 8.8%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기를 무엇 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냐면 계속 건설 투자로.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 하면 아 그래 알았어 건설 경기 살리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죠. 일로 너무 가버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건설 투자로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진짜 이 제조 산업 설비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 투자 이것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가게가 전부 다 부동산에 돈이 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식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그로 인해서 자본 조달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설비 투자, R&D 투자를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지표예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 쪽으로 돈이 가버리니까 이 이제 건설 투자가 이 정도고요. 나머지 설비 투자, R&D 투자 두 개를 합하면 한 15%, 16% 정도 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0% 남짓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투자라니까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신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는 걸까? 아니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쨌든 인구가 줄면서 약간 또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간에 어쨌든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은 좀 이건 막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똘똘한 채가 왜 생겼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가구 1주택은 세금 안 내도 돼. 네. 그 대신 뭐 2가구 이상은 중과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그 집을 팔고 서울에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 재산은 내가 20억 있는데 보니까 내가 10억짜리 2개 갖고 있다가 아 그럼 2개 합해가지고 내가 서울 중심에 2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 내가 안 내는데 덜 내는데 당연히 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정책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했다니까 26번을 했는데 낼 때마다 제가 정말 아이쿠야 또 올라가 있고 계속 그 생각이에요. 제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신문에 글도 쓴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산 가격 양극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그냥 최저임금만 이렇게 막 급하게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노동자들 소득 좀 높인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냐. 집값을 이렇게 양극화해서 계속 띄워버리면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는데 그 상황을 계속 정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세제 개편만 하면 된다. OECD 국가 수준 평균 정도로 하면 된다. 재산세를. 그 갖다가 뭐 종합부동산세니 뭐 이런 이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냥 하나의 재산세로 그냥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총액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그 수준은 목표 수준은 OECD 평균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그 대신 거래세는 좀 빠르게
낮춰줘야 된다. 빠른 속도로 낮춰주면 네. 그럼 퇴로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굳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과연 그거 할 거냐. 네.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이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요걸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게 집값 이제 폭락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집 못 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서울에 그런 데는 핵심지는 계속 그냥 오르진 않지만 버티다가 이 규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풀리면 올라간다 얘기하면 요것만 봤을 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정책을 냈을 때 앞으로 방향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의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 예? 다른 정책이 더 안 나와요. 아예. 나오겠죠 아까- 근데 이제 만약 안 나온다고 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도 보니까 뭐 강남 지역이 아니라 정말 멀리 뭐 3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런데 지금 임대주택으로만 좀 주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좀 해버리면 그러면 제가 볼 땐 집값이 올라갈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냥 민주당 학습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보니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 이거였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실제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재정 적자를 계속 많이 보아가면서 네. 계속 돈을 좀 시장에 많이 푸는 측면이 있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게 더 커졌고 거기다가 금리까지도 막 0.5% 수준까지 막 낮추면서 또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겠구나.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겠구나. 또 금리도 계속 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유동성 더 많이 풀려가니까 그게 결국은 그냥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값 상승 요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와야 된다?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그렇게 계속이 아니라 그냥 2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거기다 하나 더 세제개혁과 공급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게 바로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 그것도 강남의 주택을 자꾸 지금 사고 있어요. 이걸 정말 규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미 자료가 있네요. 제가 이 재료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총 수가 얼마냐면 한 10만 채 정도 돼요. 10만 채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2년 12월에 처음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아예 통계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주택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2년 12월에 나왔는데 그때 얼마라고 나왔냐면 83,500호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만 호가 됐으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딱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17,000호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계속 늘어났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보니까 중국인이 전체 10만 호라고 했잖아요. 계산하기도 좋아요. 10만 채 중에 56,000채를 중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6%가 되잖아요. 전체 주택 중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네. 근데 이걸 1년만 놓고 보면 65%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56%인데 지난해 외국인 매수자 현황을 봤더니 중국인이 65%라니까요. 자꾸 중국인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럼 주로 어디에 주택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서울 전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10만 채 중에 7만 3천 채 정도는 서울 포함한 수도권이고 서울엔 특별히 2만 3,700호 정도 돼요. 2만 3,700호가 적습니까? 우리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지금 하는데 2만 3,700호를 서울에 질 수 있어요? 굉장히 공급하기 어려운데 이만큼 이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정도로 두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때는 이게 주로 서울 외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주로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자꾸 오더라. 그래서 강남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 한강 벨트를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더라.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제도 있고 1가구 2주택 이런 규제도 이 사람들 받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거주 요건 제한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마치 명품 쇼핑하는 것처럼 덜컹 사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집값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회수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재산세도 낮으니까. 근데 이걸 외국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살 수 있게 내버려 두면 되느냐?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그때 제가 UBC라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제가 방문 교수로 가 있으면서 온 가족이 살았었는데 거기 밴쿠버에 있잖아요. 집값이 그때 이미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다들 막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 살던 그 주로 백인들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나가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별로 그걸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세금을 좀 중과하는 방법으로 이제 네. 우리 처음 하면 이제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를 뭐 20% 부과한다든가 뭐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밴쿠버가 있는 거예요. 또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도 뭐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예 연방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앞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인은 아예 집을 못 산다.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도 계속 걱정이 되니까 올해 다시 또 2년 연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예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도 지금 캐나다 지금 토론토에 사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도대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렌트비까지 막 올라가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 아들은 그냥 영주권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국민 그리고 거기 이제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반발을 하고 힘들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싱가포르는 이제 공공주택이 80%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자가주택이 그중에 90%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아까 공공주택을 그냥 임대하지 말고 이거 갖다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아예 분양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20% 정도만 민영주택이에요. 그것만 외국인이 살 수가 있어요. 공유주택은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서 거기 근무할 때 그때도 저는 아예 공공주택에는 거기서 임대도 못해요. 어디 하냐면 민영주택에 들어가 살아요. 물론 저는 이제 거기서 받는 월급도 많고 거기 보조금도 나오니까 제가 이제 좋은 데서 살 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싼 그러한 공공주택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와서 그걸 사니까 중국인들 자꾸 들어와서 사니까 어떻게 했냐면 추가 구매자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얼마까지 높였냐면 최근에 2023년 4월 기준으로 60%까지 높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라고 해요. 10억짜리면 6억을 취득세를 낸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캐나다는 아예 원천 봉쇄를 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공공주택은 아예 원천적으로 못할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20%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무려 60%나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뭐 국회에서 뭐 지금 약간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몇몇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발의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뭐 그래서 뭐 규제를 하겠느니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 어떻게 뭐 규제를 하겠느니 하는데 그 규제라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뭐 본다 하는데 그리고 뭐 또 1가구 2주택이고 뭐 본다.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 사람들. 우리가 뭐 무슨 뭐 주민등록이 뭐 여기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그런 규제를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중국에 대해서는 전 상호 호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에 가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뭐 2년인가 3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합법적으로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만 그걸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소유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국가 소유인데 그걸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는 거죠.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특히 이 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수도권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정부가 나서서 좀 규제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투자 아파트 어디에 사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전체 지금 한 10만 채 정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 지금 현재 72,800채 정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서울이 23,700채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주택이 한 몇 채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알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체 주택의 한 1%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가 적으냐?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 지금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게 내버릴 수가 이런 거에 좀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2030 세대 B2 학생이 경제 난계 장기 부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계가 이 부동산 쪽으로 너무나 자산이 지금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결국은 가계가 소비의 주체잖아요.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부 자산이 다 몰려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도 못 하고 더군다나 그 자산이 자기 순수한 그냥 자기 자본이 아니라 빌려서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뭐 30억짜리라고 하면 뭐 절반 이상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강남으로 갈수록 뭐 빚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뭐 최근 나온 보도에 의하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부자든 가난하든 사실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다 남의 돈을 끌어다가 이제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공짜가 아니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계속 뭐 금융위원회가 꽁수를 써가지고 아예 몇 년 동안은 아예 원금을 갚지 않게 이자만 갚아라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그걸 갖다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만기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측면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래도 결국은 원리금을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1,000만 원 가계소득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런 걸 빚을 갚는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머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내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수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 수요고 또 하나가 투자 수요인 거예요. 소비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에서 50%나 차지해요. 얘가 살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2030 세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2030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30대 연령층이 지금 서울 부동산의 구매 주역층이 되었어요. 최근 보도예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40대, 50대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니까 주택을 구매했는데 30대가 제일 많이 주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나요? 아니죠. 또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정부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빚내서 집 사라.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해줄게. 또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아이를 낳아요? 젊은 친구들이 낳는 거죠. 30대 이런 사람들이 나니까. 그래서 30대가 빚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빚내서 집 사는 그 젊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소득 수준이 대부분 다 높은 고소득층이에요. 네. 고소득층이 다 빚내서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원리금 갚느라고 힘들지만 그 젊은 사람 나머지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이제 튀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 들어가 살 집이 더 없어지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더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또 이제 더 자라나는 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더 비싸진 그 집 때문에 또 결혼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와가지고는 금융위원회가 뭐까지 내놨냐면 20세부터 시작해서 35세까지인가요? 그런 경우에 뭐 결혼하면 뭐 얼마까지 뭐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어떻게 20세가 20살짜리가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런 정책까지 계속 내놨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 정부 관료들이 다 내놔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목소리가 빨라지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이걸 계속 방치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이러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사방에 좀 퍼뜨려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치인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말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서 마지막 질문.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될 수 있는 신호 좀 어떤 것들이 지금 좀 있을까?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 정리해 주신다면요. 완전 불타오르듯 올라가던 서울 집값이 이번에 이제 가계대출 관리대책이라고 하는 그 초강력 대책이 나오니까 일단 스탑을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확 줄어들었고 이제 가격은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적어도 현 상태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막 엄청나게 막 계속 늘려나간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도 추경을 보니까 뭐 이게 뭐 이번에도 지금 31조 8천억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뭐 늘려간다든가 뭐 거기에다가 또 한국은행도 보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막 그냥 막 낮추어 나가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없네. 보니까 뭐 공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서울 저 외곽에 지금 뭐 교통도 불리한 그러한 지역에 그냥 뭐 임대주택만 조금만 공급하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시장 자체에서 뭐 가격이 뭐가 좀 올라간다. 강남이 좀 올라간다. 강북 어디가 올라간다. 그걸 시그널로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포괄적인 질문, 지금 한국 경제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내수. 지금 이제 7월 벌써 시작된 지도 벌써 좀 지나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그 주요 부문을 생각하면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 뭐 이 정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침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소비는 아직도 계속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한국에서도 뭐 지난 1분기, 2분기 자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 당연히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계자산이 너무나 부동산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것도 다 빚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금 갚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 소비가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이 하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왜곡된 그러한 가계자산의 그 분배를 좀 정상화 시켜야 된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투자인데, 이 투자가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투자가 이제 소비 수요는 GDP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투자는 한 30% 남짓 차지해요. 그 투자가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속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두 개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 투자는 계속해서 지금 나쁘다고 하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역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경제 성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그러면 누구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 그럼 건설 경기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했고 이번 정권도 그러한 유혹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부동산 쪽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런 투자 구조가 너무 왜곡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가 이제 GDP에서 30% 남짓 차지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5% 가까이 돼요. 최근에 이제 떨어져서 한 14.2% 정도 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높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차지에 좀 약간씩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그 투자가 이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로 자꾸 전환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출인데 수출은 계속 예상외로 좀 좋아요. 이게 뭐 연초에 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 막 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밀어내기 수출, 미리 땡겨서 막 수출하는 것도 좀 있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유럽으로 아니면 아세안 쪽으로 또 많이 수출을 좀 전환한 측면도 좀 있어요.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최근에 보면 약간 전년 대비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타격은 아직도 받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무려 한 25개월 정도, 2년 넘게 계속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GDP를 좀 끌어올리는,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가 과연 이제 얼마나 재정 적자를 내느냐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재정 수입이 있고 재정 지출이 있잖아요. 이게 GDP에 플러스가 되려면 적자를 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을 이번에 30조 5천억 정도 한다고 했다. 이제 국회에서 다시 또 논의 과정에서 좀 늘렸잖아요. 그래서 31조 8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늘렸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늘려나갈 거다. 이렇게 좀 또 추가적인 이제 하반기 또 추경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시 요약한다면 소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뭐 투자 중에서도 특별히 건설 투자가 좀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좀 더 나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직도 본격적으로 트럼프발 관세가 우리나라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밀어내기 수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약간 제이커브 이펙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계약한 물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로 이제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받은 상태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트럼프가 발표할 때는 한국에 대해서 25%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유예한 상태잖아요. 일부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뭐 반도체 이런 것만 지금 관세를 25% 부과하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도리어 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수출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정부가 2차 추경 편성하고 소비 쿠폰을 발행한 내수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정책 효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경제를 좀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수요 부문이 우리 가계 소비가 있고 가계 수요라고도 하고요. 소비 수요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투자 수요가 있고 세 번째가 정부 지출 수요라고도 해요. 이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는 순수출 수요, 이제 수출이 있는데 이 정부 지출을 좀 늘리게 되면 그게 결국은 GDP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뭐 30조 5천억에서 이제 31조 8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앞으로 2차 추경까지 했고 이제 3차 추경도 또 더 한다고 하면 그만큼 최소한 GDP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아니면 뭐 연구관에서 현재 추정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한 결과 적어도 GDP 성장률이 한 0.1% 내지 0.2% 포인트 정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행이 그리고 또 KDI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GDP 성장률이 한 0.8% 정도예요. 두 기관 똑같아요. 0.8% 정도인데 이게 한 1%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녹화하는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연초에는 1.8%가 이렇게 성장한다고도 했었는데 그걸 수정하지 않았는데 한 1% 내외 수준으로 좀 수정 전망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효과는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 있다는 것이 이건 마치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 인간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체질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지금 병원에 갔더니 몰핀 주사 하나 딱 줬다. 링거액 주사를 한번 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핵심 근거는요? 그거는 이제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연간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였잖아요.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12%라고 치고 그 뒤에 이 성장률이 그냥 비니 사이클은 있지만 계속 추락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그걸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고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올해 한국은행 또는 KDI가 한 1.8%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락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이나 KDI가 똑같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뒤면 30년 중반이면 0%대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40년대 중반이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지금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럼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낮아도 제일 낮기 때문에 0.72명이었다가 0.75명으로 작년에 잠깐 반등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OECD 평균 1.5명의 딱 절반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거기도 1.2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1.15명으로 좀 떨어졌어요. 완전 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밑으로 떨어진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1.2명 밑으로 떨어진 게 2018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추락했는데도 그동안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인구 고령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투자 열심히 하면 기술 개발하고 설비 투자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다 뭐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 투자 재원이 전부 다 건설 투자로 간 거예요. 그 절반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조금만 줄여가지고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추락하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속 추락하잖아요. 70년대부터 우리 최근까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빨간색 선이 이게 잠재 GDP 성장률인데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마침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잠재 GDP 성장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점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요. 제일 높은 수준에다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나머지 호주도 좀 떨어지고 여기 보면 뭐 영국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프랑스도 여기 지금 거의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예요. 지난 3년 동안 잠재 GDP 성장률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30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아마 이거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1995년부터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재 GDP 성장률이 얼마나 빠졌느냐? 지금 한 2.0이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2.0이었어요. 올해 1.8이니까 그 당시에 한 8% 된 거죠. 그러니까 6%포인트 빠졌다. 이 정도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잠재 GDP 성장률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추락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빠르게 추락한다는 게 문제다. 그 빠르게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여기 몇 가지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감소한다. 이게 여기 지금 짙은 파란색이 지금 GDP 성장률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잠재 GDP 성장률, 아까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여드렸는데, 실제 계산은 약간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PPP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제 성장, 우리 소득순이 계속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호주도 최근에 와가지고 떨어져도 속도가 좀 낮고, 최근에 별로 안 떨어지고, 영국도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안 떨어졌는데, 미국은 거의 안 떨어져요, 사실은. 계속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너무 빨리 떨어진다. 제가 아까 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70년대 초반에도 2.5%고요. 지금도 2.5%예요. 거의 안 떨어졌어요. 여기는 뭐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냥 직접 그려보면 실제 이게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돼서 소득층이 자꾸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해외 IB들이 16개월 만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던데 못하시나요? 약간 동의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경도 하고 뭐 금리도 좀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최근에 좀 높이는 그런 아이비들이 좀 등장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1% 다 미치예요. 최근에 뭐 1% 약간 높인 그러한 기관도 좀 보기는 했었는데,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몇 달 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5에서 0.8%로 하향 전망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그리고 KDI가 다 지금 하향 전망해서 0.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IB 중에서는 뭐 아예 0.5까지도 낮춰잡은 데도 있었고, JP모건이었나? 네, 어쨌든 그게 좀 올라가고 있는. 최근에 약간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1.0 이상 뭐 그렇게 튀어 올랐다. 평균 잡으면 1.0 밑이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그 좋은 거냐? 아니다. 잠재 GDP 성장률이 1.8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미 잠재 GDP 성장률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그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지금의 경제위기는 좀 어떤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과거의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젊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으로 말하면 교통사고보다는 어쩌면 정말 그땐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과욕 부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막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탁 왔어요. 아니 갑자기 그냥 뇌졸중이 좀 가볍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받은 거죠. 그 수술을 누가 했느냐? IMF가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번쩍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그때도 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풍 걸린 상황이다. 뇌졸중 걸려서 쓰러졌다.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외국에 가서 또 발표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그걸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뇌졸중 가설이다. 그리고 스트로크 하이퍼시티스다. 뭐 해가지고 제가 논문도 발표하고 실제 그 전회를 내기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왔다가 이제 그걸 이제 빨리 회복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게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다가 다음에 플러스 10% 이상 이렇게 바로 V자형 반등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젊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추락하는, 그래서 일본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만 일본은 1990년에 갑자기 이제 버블이 꺼졌는데 우리는 아직 버블이 안 꺼졌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지금 더 깊숙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인가요? 경기 침체인가요? 그리고 지금 위기에 들어간 건가요? 들어갈 것 같은 건가요? 일단 그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변동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경기 변동은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GDP 성장률이 매년 다르다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경기가 좋은 상태라고 해요. 네. 호황이라고 해요. 호황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어. 그러다 우리 뭐라고 하냐? 둔화한다 그래, 둔화. 그죠? 둔화한다고 하다가 그게 더 상황이 나쁘면 경기 침체라고 그래, 침체. 그렇죠. 그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위기라는 말씀 제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황, 둔화, 침체, 불황으로 가는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상태냐? 침체 정도까지 지금 왔다. 비즈니스 사이클 침체 상으로 밑에는 불황인 거네요. 불황이죠. 불황부터가 위기인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위기는 뭐냐면 더 심각하면 위기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아, 더 심각하면 그게 이제 위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998년 외환위기. 그 외부적 충격 때문에 나온 거고 2008년도, 2009년 그때도 금융위기, 위기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다 이게 외부적 충격 때문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하면 네.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는 위기인데 이걸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도 지금 침체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장기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해서 0%로 가는 것이 진짜 위기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와 좀 다른 형태다는 거예요. IMF 위기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도 다르고 코로나 위기 때하고도 다르고 이게 그냥 계속 빠른 속도로 추락하니까 이게 위기인데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교수님 도대체 GDP 성장률이 아직도 0.8이라고 하는데 뭐 왜 위기예요? 그래도 0.8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딱 0.8이었거든요. 그때도 위기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위기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해서 지금 0%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면 어떡하냐는 거죠. 마치 그냥 개구리에 비유한다면 그냥 개구리가 지금 냄비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지금 물이 계속 끓고 있어요. 밑에서 불이 막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네.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만 있다면 내가 빨리 튀어나오거나 빨리 불을 끄거나 네.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불이 안 꺼졌으니까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하나만 더 죄송하지만 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막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조로증에다가 거기다 당뇨병까지 노화가 걸렸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거기에다가 지금 완전히 합병증까지 온 거예요. 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혈압도 막 높아져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계속 부동산 쪽에 계속 몰빵하면서 올인하면서 그러면서 그때그때 땜빵 그러한 링거액 막 주고 그래서 몰핀 약 주는 방식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체질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개구리가 몰랐던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또 정부가 의사인 정부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현재 상황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아직 괜찮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더 큰 위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기는 위기인데 절대적인 위기다. 하나 들어볼게요. 절대적인 위기라 말씀해 주셔서 경제 위기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가끔 이제 받으실 텐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비판하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뭐 위기팔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네. 책을 팔으려고 하냐. 아니면 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많이 높이려고 하냐. 책을 팔기 위해서는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책 인쇄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출판사에서 약간 압력이 있어요. 교수님 생각보다 책이 안 팔리네요. 뭐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들어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네. 책을 팔려고 하진 않죠, 당연히. 그것보다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이제 집필 끝내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길 때도 책 제목이 뭐였냐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책 제목을 좀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절대 위기 살리고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좀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절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의 마음속에 깊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절대 위기라고 하는 말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경제 상황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네.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기파리가 아니라면 언제 터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추락해서 지금 곧 대표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KDI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죽냐니, 언제 터지냐니, 그런 이야기 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은 이제 미국, 호주, 이제 일부 선진국들은 잠재 성장에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한국은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 거죠? AI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해될 텐데. 일단 미국하고만 비교하시죠.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젊어도 선진국 중에 제일 젊어요. 거기는 합계 출산율이 한 1.8명이 넘어요. 일단 출산율. 그러니까 또 인구가 전체적으로 젊고 전 세계 젊은 인구가 막 몰려 들어와요. 거기다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당연하죠. 최고의 교육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도 빠르게 늙어가고 인구가 주는 것보다 문제가 인구가 고령화되는 게 정말 문제고, 더구나 교육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교육도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옛날 산업화 시대에 했던 그 교육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줄 세워가지고 수능 시험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야 스카이다 해가지고 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예 의대만 가겠다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아예 로스쿨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대학 4년 동안 공부를 전부 다 그러한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뭐 의대나 아니면 뭐 법대 이런 쪽에 그런 직군이 또 좋은 직업이라고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완전 그쪽으로 몰려있지 않다는 거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어디다 하나요? 네. 주식시장에다 하지 어디 뭐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같이 모여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를 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간 길을 갔잖아요. 네. 그게 바로 1990년 버블이 꺼졌던 거고, 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됐던 나라이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유일하게 부동산 쪽에 완전히 돈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버블이 꺼지고, 그러면서 살아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니까. 네. 그래서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또 유럽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아까 여기 지금 뭐 영국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부분 나라들이 다 지금 0% 경제 성장률로 다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선진국 되면 소득성이 높으면 다 그냥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다 0%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유럽 봐라. 그럼 유럽을 그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왜 미국을 안 보냐는 거예요. 미국을 봐야 되지 왜 유럽을 봐야 되고 왜 일본을 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진국 중에 예를 들어서 왜 싱가포르를 안 보죠? 싱가포르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잘 나가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냥 못 나가는 나라를 보면서 거기도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근데 잠재 성장률이 선진국에서 올라가는 국가는 방금 말씀하신 미국과 싱가포르 외에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아니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애 쳐다봐요? 네. 못하는 애 쳐다봐요? 아, 나보다 못하는 애 있으니까 그래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국 성장률 둔화의 근본 원인은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출산율,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 동력은 반대로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 책에도 자세히 제가 아주 정말 공을 들여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크게 4부가 있는데, 1부, 2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3부는 이제 한국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4부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해가지고 네. 살려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거기 첫 번째 원인이 너무 빠른 인구 고령화. 네. 그 원인은 초저출산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인구 고령화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부동산 쪽으로 자원이 다 치우쳐져 있다. 네.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안 되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도 계속 그냥 암기 위주의 그냥 서열을 위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계속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미래에 정말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고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단순하게 추경해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몰핀 주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아, 그래. 그냥 뭐 내가 소비 쿠폰 전부 다 풀어줄게. 그거 가지고 돈 쓰세요.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1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3만 원까지 돈을 이렇게 뭐 돈을 풀어주면 잠깐 반짝하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되지만, 그게 무슨 미래 먹거리 투자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힘들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도를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늦춰야 된다. 근데 역대 정부가 그러한 걸 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0.75명에서 지금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무슨 뭐 제가 선거 참모가 됐든 아니면 진짜 정책을 한다면, 아, 그래. 경제 성장률도 나름대로 목표를 좀 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출산율도 목표를 좀 정하겠어요. 저 같으면. 다만 이 목표를 정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쓰면 적어도 이 정도 갈 거다라고 전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망치도 없어요. 그냥 너무 깜깜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5명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0.75에서 1.5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힘들죠.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영상에도 자세히 얘기하고 제 책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도대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살 집이 없고 불안하고, 세 번째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교육비 때문에 도대체 아이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여성 입장 생각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니까 도대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예요. 어쨌든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거는 아까 미국이 왜 잘 나가고 왜 일본과 유럽이 이렇게 못 나가요? 두 나라가 못 나가는 나라들은 다 뭐예요?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서 그렇고, 미국은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중국도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봐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중국도 너무 빠르게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도 출산율이 1.0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좀 힘들지만 오래 걸려도 그걸 꼭 해야 된다. 좀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부동산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이걸 정말 미래 먹거리 투자로 좀 이걸 좀 옮겨가야 된다. 네. 이번에 뭐 마침 주식시장을 좀 살리겠다. 그래서 5천 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성법 개정한 것도 뭐 좋아요. 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말 부동산 시장을 좀 하향 안정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돈이 지금 미래 먹거리 투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GDP에서 무려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는 14%나 된다. 미국보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다. 뭐 OECD 평균보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다. 이걸 좀 줄여보자. 이 정도면 어디냐면 중국이 한때 그래, 중국이 한 14%, 15% 됐어요. 거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시멘트 주도 경제, 콘크리트 주도 경제, 부채 주도 경제라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교육계획이에요. 제가 교육계획에 대해서 제가 공들여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에 대해서도 뭐 여기서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뭐 시간이 엄청나게 갈 텐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최저임금 논의도 진행 중인데 적정 최저임금 수준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뭐 정확하게 누가 얼마가 정말 적정하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100원, 200원 뭐 더 올리고 낮추고. 자영업자분들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잖아요. 뭐 사실 그럴 수도, 또 이게 청년들이나 뭐 이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저임금,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실 이제 지난 학기에 거시경제가 가르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크게 이슈가 첫 번째 GDP 문제고, 두 번째 물가 문제고, 세 번째 이제 실업 문제잖아요. 그 실업률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아까 자영업자도 말씀하셨는데, 고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불러다가 좀 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빠르게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다만 지금 논의하는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적어도 뭐 이게 뭐 급격하게 고용시장을 왜곡하거나 뭐 실업률을 엄청나게 높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그걸 누구에게, 최저임금 얼마가 되는지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나요? 결국은 한계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소위 저 같은 전문가라는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 대표나, 아니면 거기 사용자 대표나, 아니면 뭐 노동자 대표인데, 노동자 대표라는 분들이 누구예요? 정말 대기업 노조 거기에서 파견 나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가격, 임금이 다 높아지니까 더 좋잖아요. 저라면, 제가 정말 이런 걸 결정하는 그 위원회를 만약 만든다면, 저라면 실업자 대표도 좀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계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그분들이 정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요,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한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그렇게 올라갈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럼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냥 정부의 그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높이고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은 그냥 무조건 높이면 그게 결국은 자기들 기득권 노동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한계 노동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가 고령층의 부채 연금 부담을 떠안게 될 재정 체계의 좀 허점과 이거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거 해결책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와도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답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뭐 연금 개혁을 하거나 왜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뭐 아니 연금에 있어서 앞으로 뭐 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전망을 다 뭘 가지고 하나요? 다 인구 구조 변화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정말 걱정이 앞으로 저는 이제 사회가 예전에는 제가 우리 김 작가님하고 한때 제가 시리즈로 하고 네 가지 뉴노멀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두 번째는 노인 사회로 전환한다. 세 번째가 양극화 사회로 전환하고 네 번째가 기후위기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완전히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양극화. 네. 불평등 사회가 아니고 불평등 사회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때는 불평등 사회였어요. 불평등 사회라는 것은 계급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뉘어진 거예요. 양극화는 그게 아니라 층층이가 아니라 그냥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두 쪽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연령층도 보면 노인층과 젊은층 간에 이게 많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부양해야 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은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너희들이 세금 내가지고 나한테 왜 복지를 충분히 안 해주냐.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앞으로 양극화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있는 분들은 부동산까지 좀 어떤 자산을 좀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 이제 부동산 얘기하실 것 같고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어떤 걸 좀 모아가야 될까 앞으로는? 일단 제가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 64%가 부동산 자산으로 다 이렇게 올인되어 있다. 거의 올인된 거죠. 사실 3분의 2가 전부 부동산으로 가 있으니까 나머지만 금융 자산이고 뭐 거기에 금융 플러스 이제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는 게 좀 사실이고 그게 아니래도 실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통화 가치는 특히 원화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제일 바보고 달러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앞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환율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이건 제가 오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환율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뭐 달러 자산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달러 표시된 채권이나 달러 표시된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또 오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금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건데 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달러를 대체하는 그 어떤 자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금을 많이 사모으게 하면서 그래서 금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땐 비트코인도 그런 전략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전략 자산으로 그동안 뭐 금이라든가 뭐 아니 원유라든가 이런 것만 전략 자산으로 모아왔잖아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이랬는데 사모으진 않고 현재까지는 이제 갖고 있던 거 뭐 한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신시아 루미스 같은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예 입법해가지고 매년 사모가 한 100만 개 정도 최소한 사 모으면 이게 가치가 앞으로 10년 안에 뭐 10배 그리고 또 다시 또 10년 지나면 또 그거의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나중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정말 시간을 너무 한국 경제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 못하고 달러 패권 이야기 못하고 전략 자산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내가 뉴노멀 또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화폐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사회로 가면서 네. 금화가 이제 제일 좋은 상품화폐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본위 제도, 그러니까 금을 네. 이제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통화를 좀 썼다가 나중에 금 본위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명목 통화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했다가 이제는 아예 디지털 통화로 완전히 그것도 분권화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그러한 암호화폐, 암호자산이 더 일반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앞으로 집을 막 그냥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경제만 좀 더 여쭤보면 미국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온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오는 안 건가요? 왔죠.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죠. 미국 경제 아직 너무 주가만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너무 좋은데 네. 지난 1분기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0.3%인가요? 역성장했는데 2분기는 다시 또 플러스로 좀 돌아설 거라고 지금 뭐 GDP 나오고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야 언제 오는 거야? 뭐 저한테도 뭐 계속 위기 온다더니 뭐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뭐 당장에 온다 언제 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적어도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초가 지났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했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예측이 좀 틀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면에서 틀린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정말 돈을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더 빠르게 돈을 더 조일 수도 있었는데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처음에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그때 상단을 5.5%였는데 막 그냥 0.5%포인트 이렇게 자이언트 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낮추기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멈칫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계속 다 유효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 GDP 성장률이 얼마나 이거보다는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당장 투자한 자산이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실업률이 뭐 낮아도 주가만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도 주가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게 뭐 버핏 지수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2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GDP에 네.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상승해오는 추세인데 그 추세를 감안해도 지금 역대 최고급이다. 그래서 2000년도 닷컴버블 꺼질 때 그때도 한 2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배보다는 이게 이 추세선으로 볼 때 이게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표준 편차로 볼 때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on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뭐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겠냐. 한번 제가 김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도 싶은데 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좀 약간 조악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외국 투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니까 그냥 간단히 만든 건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본 지표가 허스만 인덱스다. 이제 사실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허스만 펀스라고 하는 주로 있는 사모펀드 하는 기관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전체 약간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거가 아니라 여기 제가 어디 표시를 해놨는데 이 non-financial market capitalization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시가총액인데 이제 금융 부분은 좀 빼버리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non-financial corporate global value added including estimated foreign revenues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걸로, 그러니까 GDP로 나눈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벌어들이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실제 시가가 얼마냐, 이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한 2.8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아까 버핏 네. 인덱스와 비슷하게 계산하는 건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보다도 훨씬 더 높고,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 허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대표인데 계속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제 그 멤버들에게 계속 편지를 내는데 아예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라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6월 10일 기준이니까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갈까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 지표를 이제 실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잖아요. 연간 수익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점을 다 찍었어요. 이분이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 가장 최근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허스만 지표가 굉장히 역대급 최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그 정도 수준하고 그보다 좀 낮은 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낮은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일일이 얘하고 뭘 대비를 했는가 하면, 얘가 뭐 하냐면 S&P 500 그 인덱스 가지고 실제 12년 동안 평균적으로 애니얼 리턴이 얼마냐, 애니얼 리턴, 그러니까 12년 평균, 앞으로 12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이게 보면 얘가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낮은 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12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여기 보면 18%도 되고 뭐 10% 이상 다 되는데, 이게 낮을 때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이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앞으로 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막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AI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AI 혁명과 비슷한 것을 사실은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인터넷 혁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그 직전에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터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뭐든지 계속 그냥 하늘만 나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로 갈수록 국채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주로 금리를 높일 때. 그러더니 금리를 낮출 때, 그때 보면 이제 그 해소가 되는데, 지금 해소가 된 지 지금 벌써 한 9개월 가까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 전에, 여기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국민이 터질 때, 이때도 해소가 되고 한 6개월 된 다음부터 회색 음영이 바로 경기가 불황인 때예요. 여기도 보면 2000년대 초에 또 그런 적도 있었고, 90년대도 그랬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경기 불황이 그럼 안 올 거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이론적으로도 저희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발표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혼자 그냥 내피셜로, 이게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예전에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 왔으니까, 저도 그래서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경기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나스닥 지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나스닥 지수 이제 연간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실제 당연히 이렇게 역전이 이제 해소가 될 때, 당연히 이렇게 주가 지수는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저 얘기는 사실은 작년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터진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모두가 열광할 때 터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걸 지금 당장 파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아직 미국 주식 좀 갖고 있어요. 아직도 뭐 갖고는 있지만 현금도 지금 많이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다. 그럼 미국 주식 거품 붕괴가 신흥국 금융시장에 전달되는 경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미국에서 경기가 불황이 되거나, 신흥국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뭐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예전에 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그러면 뭐 다른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러면 감기 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예 독감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 이상 심각할 수도 있죠. 마치 세계 대공황급으로 막 메머드급으로 막 터진다.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죠, 당연히. 저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뭐 달러 자산부터 제가 여러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산이 다 미국으로 몰려갈 거고, 그러면 마치 IMF 때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외채위기 겪을 때 그때마다 다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뭐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할 때 제가 뭐 한 5가지 원칙 말씀을 드려요. 뭐 첫 번째는 좀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자. 한국 GDP가 전 세계 GDP의 1.7%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 GDP의 15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한 25%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에 더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 세계를 지금 완전히 리드하고 있잖아요. 완전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쪽으로 좀 투자 자산을 좀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다변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왕이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제가 미국 이야기하면서 미래 이야기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기왕이면 현재 뭐 가치 뭐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이건 가치주고 이건 또 하나는 뭐 테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테크주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의 가치주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치주, 미래의 가치주를 잘 선별해서 그러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세 번째는 너무나 한쪽에 몰빵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너무나 부동산 자산에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 한 3분의 2가 전부 다 부동산 집 한 채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막 빚내서 막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이생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계속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좀 다변화하고, 또 미래와 현재도 다변화하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뭐 금은 뭐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 거기다 뭐 달러 자산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것도 다변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 아 그렇구나 해서 당장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 책을 많이 보셔야 된다. 기왕이면 뭐 제 책도 파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또 좋겠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뭐 김작가 TV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는 특히 너무나 막 당장 막 돌아가는 뭐 시황을 막 전달하는 뭐 뉴스 매체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그러한 채널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또 보시면 또 공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잘 대비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제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유튜브 채널명이 뭔지는 알려주셔야 시청자분들이 보시겠죠? 제 이름만 찍어도 나오는데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 보신다면 교수님 인사이트 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그 첫 단추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